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매일 밤 백만장자 회장님께 찾아갔던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39살 종합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날까지는요. 그날은 비가 내리던 화요일이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수간호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수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VIP 병실 1003호 담당이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저는 일반 병동 소속인데 VIP 병실이라니요? 그것도 새로 입원하신 장인철 선생님이 묵는 특실이었습니다. 특실은 경력 많은 선생님들이 맡는데 제가 맡는다니 의아했어요. 수간호사님은 원장님 지시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죠. 그렇게 장인철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80세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노인분이셨죠. 군 전역 장성 출신의 6.25 전쟁 유공자라는 정보만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계신 노신사가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 깊은 주름살, 그러나 여전히 당당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렸죠. 오늘부터 담당 간호조무사 최유라라고요. 장인철 선생님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체크하는 일상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팔을 잡아 혈압계를 감을 때였어요. 장인철 선생님이 제 손목에 있던 해진 천팔찌를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셨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유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장인철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찌를 만지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팔찌가 본인이 살아남은 이유라고요. 순간 병실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와 장인철 선생님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있을 때면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들어갈 땐 늘 무뚝뚝하시던 분이 저에겐 가끔 미소도 보여주셨어요. 병원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한테만 왜 그러시는지 궁금해하는 시선이 느껴졌죠.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제 손끝에서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장인철 선생님 침대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6.25 전쟁 당시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군인들 사이로 한 소녀가 보였죠.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신지 여쭤봤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구해낸 새 아이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총알 3발만 남았었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더 듣고 싶었지만 장인철 선생님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팔찌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팔찌만 남기셨습니다. 네 뿌리를 잊지 마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때는 그저 낡은 천조각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 팔찌의 의미를, 장인철 선생님과의 연결고리를, 그리고 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뿌리가 무엇인지를요. 운명은 참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나 봅니다. 한 장의 사진, 낡은 팔찌 하나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VIP 병실을 맡게 된 이후로요. 처음엔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장인철 선생님과 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동료들 대화가 들려왔어요. 제 얘기였죠. 유라가 장인철 선생님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진 동료들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삼키지 못한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리를 피했지만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 2명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VIP 병실을 몰래 드나든다고요. 그리고 보호자 몰래 용돈도 받는다고 합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죠. 그날 퇴근길 병원 게시판을 지나가는데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보자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게시판을 봤죠. 누군가 병원 CCTV 캡처 사진을 붙여놓았어요. 제가 늦은 밤 장인철 선생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누가 저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장인철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원장실로 호출됐어요. 들어가자마자 한쪽에 앉아있던 박현주 간호과장을 발견했습니다. 55세쯤 되신 박현주 과장은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이었죠. 원칙주의자의 냉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원장님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처를 가리키셨어요. CCTV 캡처와 익명 제보 내용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박현주 과장이 입을 열었어요. 간호사로서 품위유지 위반이라고요.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박현주 과장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환자와 특별한 관계라면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요. 병원 규정상 가족 간병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장인철 선생님과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저 우연히 제 팔찌를 보시고 관심을 갖게 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현주 과장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팔찌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환자 요청을 들어줬다고요? 더 설득력 있는 변명을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장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장인철 선생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는 다른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제 담당이 교체됐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제 눈물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이 반겨줬습니다. 딸의 밝은 웃음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는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죠.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비용, 딸 학원비, 생활비, 모든 게 빨간 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으로 콜센터 야간 알바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병원 근무 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콜센터에서 일했죠. 이중 근무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는 더 이상 VIP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속삭였어요. 잘난 척하더니 결국 쫓겨났다고요. 식사 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방사선실에서 일하는 정호진이었어요. 27살의 젊은 기사였죠. 조용하고 따뜻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정호진은 별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죠.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틈도 없었어요. 그날 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택배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종이박스를 모아 팔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제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익명 커뮤니티에는 제가 쓰레기를 뒤지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간호사가 이러고 다닌다며 비웃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는 제 사생활까지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죠.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발신자는 장인철 선생님의 비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리고 팔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 문자를 받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장인철 선생님을 다시 만날 기회였습니다. 병원 규정상 만날 수 없었지만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VIP 병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현주 과장이 보였어요. 순간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과장님이 지나간 후 조심스럽게 장인철 선생님 병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장인철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자 눈빛이 환해지셨죠. 장인철 선생님은 태극기 접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역 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제대로 접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태극기를 접으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지난번 말씀하신 팔찌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키셨어요. 거기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1951년 장인철 선생님은 젊은 소위였다고 해요. 피난민들을 구출하는 임무 중에 적에게 포위됐었죠. 총알은 단 3발뿐이었습니다. 그때 숲에서 새 아이가 나타났어요.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아이들이었죠. 장인철 선생님은 마지막 3발의 총알로 아이들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중 한 남자아이가 손목에 해진 천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있는 팔찌와 똑같은 무늬였어요.
장인철 선생님은 그 아이의 이름이 상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고향이 제 아버지 고향과 같은 경남 진주였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상길이 바로 제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팔찌를 소중히 간직하셨고 저에게 유일한 유품으로 남기셨죠. 장인철 선생님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새 아이와 함께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유심히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마치 오래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정호진이었어요. 급히 들어온 정호진은 박현주 과장이 오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숨을 고르는데 정호진이 다가왔습니다. 정호진은 제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진 속 소녀가 제 어머니와 닮았다고요. 자신의 어머니 앨범에서 비슷한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6.25 전쟁 때 피난민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제 어머니는 현재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상태였죠. 하지만 정호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와 장인철 선생님 그리고 제 아버지 사이에는 전쟁이라는 불꽃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콜센터 야간 알바를 마친 후 새벽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생각은 복잡했어요.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요양병원비, 생활비, 딸 학원비까지 마이너스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쌓인 고지서들을 주워들었습니다. 빨간색 독촉장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상용으로 모아둔 마지막 돈이었어요. 병원 출근길 제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익명 커뮤니티에 또 제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번엔 콜센터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밤에 이러고 돈다라는 제목과 함께요. 모욕적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누가 이러는 걸까요? 누가 저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딸을 위해 병든 어머니를 위해 견뎌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땅바닥에 발이 붙은 듯 앞으로 나갈 수 없었죠. 그때 정호진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작게 말했어요. 힘내라고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인철 선생님 주치의가 제게 다가왔어요. 장인철 선생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찾으신다고요. 주치의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환자 상태가 위급하니 잠깐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VIP 병실로 향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손짓하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손을 꼭 잡으셨죠. 그리고는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평생 찾았던 새 아이 중 하나가 바로 제 아버지라고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헤어진 후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팔찌를 통해 그 인연을 확인했다고요. 저는 울컥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팔찌가 이런 의미였다니. 그리고 장인철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챙기신 이유도 이제 알겠더군요. 나오려는데 병실 앞에 박현주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원장실로 오라고 했어요. 이제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박현주 과장의 냉랭한 눈빛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자 원장님과 병원 행정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VIP 병실에 들어갔다고요. 병원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한 징계 사유라고 했어요. 제 입에서는 변명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저 장인철 선생님과의 관계, 팔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현주 과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또 그 팔찌 이야기냐고 하셨어요. 그냥 인정하라고 합니다. 장인철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이 6.25 전쟁 때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요. 그게 전부라고 소리쳤어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일단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VIP 병실 배정도 취소한다고요.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일반 병동에서만 근무하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빗물에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장인철 선생님과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학교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좋은 점수였죠. 딸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딸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직 처분으로 병원을 못 가게 됐지만 콜센터 일은 계속 해야 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콜센터에서 밤새 전화를 받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사진 속 그 소녀가 정말 제 어머니일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비서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 되면 만났으면 한다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도착하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비서 김 실장이었죠. 김 실장은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제 딸의 이름으로 익명 장학금을 기부하고 계셨다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 장학금을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요. 김 실장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보여줬어요. 장인철 선생님 명의로 된 기부 내역서였습니다. 수령인은 분명 제 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상길이의 은혜의 보답이라는 메모가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김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군사기록 열람서였어요. 1951년 8월 장인철 소위가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을 때 그를 구한 사람이 최상길 일병이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최상길은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인철 선생님의 목숨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인철 선생님도 전쟁 중에 아버지를 구했고요. 서로의 목숨을 구한 두 사람, 운명이란 참 신비롭죠.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기뻤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슬펐죠. 장인철 선생님이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니. 다음 날 밤 정호진이 연락했어요. 장인철 선생님 수술이 끝났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 저를 찾으신다고요. 정호진은 자기 당직 때 몰래 병실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장인철 선생님의 수술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최소한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분주한 모습이 보였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술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김 실장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요.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죠. 김 실장은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이 수술 전 저를 찾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 제 접근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현주 과장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표정이 굳었어요. 병원 정직 처분 중인 사람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요청으로 왔다고요. 하지만 박현주 과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라고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냐고요.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박현주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특혜를 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은 특혜라는 게 무엇인가요? 생계를 위해 두 곳에서 일하며 매일 밤을 새우는 거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식비를 아끼는 거요? 김 실장이 다시 나섰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개인 간병인 자격으로 저를 수술실에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현주 과장은 단호했어요. 병원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김 실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길 기도하고 있겠다고요. 그리고 장인철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딸로서 자랑스럽다고요.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직 처분, 병원에서의 소문, 그리고 장인철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는 사실까지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공문이었어요. 정직 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병원 명예훼손이라고요. 봉투 안에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본이 있었어요. 제가 쓴 글처럼 꾸며진 내용이었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이 제게 거액의 돈을 준다는 허위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거짓 글을 올린 거였어요. 병원 안에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현주 과장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다음 날 밤 정호진이 연락했어요. 장인철 선생님 수술이 끝났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 저를 찾으신다고요. 정호진은 자기 당직 때 몰래 병실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병원 뒷문은 어둠에 묻혀 있었어요. 정호진이 미리 알려준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인적은 없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정호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진은 의사 가운과 마스크를 건네줬어요. 이걸 입고 중환자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걸리면 정호진까지 위험해질 텐데 하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죠. 하지만 장인철 선생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중환자실 앞 면회 시간은 끝났고 간호사 한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호진이 그 간호사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정호진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지금이라고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장인철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산소 마스크로 가려진 입. 수술 전보다 훨씬 쇠약해 보이셨어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인철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온기가 전해지자 장인철 선생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장인철 선생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저를 알아보셨어요. 눈가가 살짝 주름져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마스크를 통해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손 하나면 됐다고요. 난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딸로서 자랑스럽다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아니, 내가 고마운 거라고요. 상길이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갚았다고요. 그때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요. 장인철 선생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라고요.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경고음이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정호진이 제 팔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장인철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정호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서 병원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곤란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호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병원 밖 어둠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유언장 낭독이 오후에 있을 예정이니 꼭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의 저택은 생각보다 더 웅장했어요. 울창한 정원을 지나 대리석 현관에 들어서니 고풍스러운 실내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인철 선생님은 외롭게 지내셨을까요? 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병원 원장님, 몇몇 의사들, 그리고 놀랍게도 박현주 과장도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들어서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박현주 과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은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간 영웅기금 설립에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금의 이사장으로 저를 지명하셨습니다. 순간 거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현주 과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이 결정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최상길 일병의 딸인 저에게 은혜를 갚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장인철 선생님은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기록해 두셨습니다. 박현주 과장이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 게시물을 올린 증거, CCTV 영상 조작에 관여한 정황까지 모두 있었어요. 박현주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철 선생님의 뜻에 따라 병원 측이 공식 사과하고 저의 복직을 보장한다면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측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즉각적인 복직도 약속했어요. 박현주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음모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박현주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리고 제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즉시 복직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오늘은 장인철 기념재단 개관식 날입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내시지만 오늘만큼은 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재단 건물은 장인철 선생님의 저택 부지 한쪽에 새로 지어졌어요.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대한민간 영웅기금 장인철 기념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까지요. 제가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시선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장인철 선생님과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졌으니까요. 6.25 전쟁에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도 제작 중이었어요. 재단 로비 중앙에는 장인철 선생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 차림의 모습이었어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6.25 전쟁 당시 찍은 사진들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개관식이 시작되고 저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장인철 선생님과의 만남, 팔찌의 인연,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간략히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재단이 앞으로 이름 없이 희생한 민간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던 어머니였기에 놀랐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인철 선생님의 초상화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상길이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장인철 선생님이시라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맑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선명함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 생명 구해준 사람이라고요. 상길이가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 구해준 소위님 이야기를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장인철 선생님과 아버지의 인연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치매로 현재를 잊어도 그 소중한 기억만은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개관식이 끝나고 저와 딸은 로비에 남았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6.25 전쟁 중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서로 도우며 생존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연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딸이 제 팔찌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직도 제 손목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천 팔찌가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팔찌가 정말 특별한 거였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 팔찌와 똑같은 모양의 새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장인철 선생님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천 조각으로 새로 만든 것이었어요. 이 팔찌는 내가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장인철 선생님의 인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증표로요. 딸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손목에 둘렀어요. 그리고 제 팔찌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팔찌가 나란히 빛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손이 지킨 생명, 우리가 이어가야지. 딸은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재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겼어요. 마치 장인철 선생님과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는 깊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연의 꽃은 더 강하게 피어났어요. 낡은 팔찌 하나가 이어준 세 가족의 이야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증명된다는 것,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장인철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 전해주세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기억하고 나누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